안녕하세요.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들 둘을 키우면 은메달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딸보다 키우기 힘든 게 아들 육아라 아들 하나 키우면 동메달, 아들 셋을 키우면 금메달감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운다고 하면 다들 힘들지 않냐면서 걱정 어린 말들을 해줘요. 하지만 아들보다 힘든 게 철딱선이 없는 남편 아닙니까?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는 말이 있는데 제 남편은 애와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 없는 남편과 아들 둘을 낳고 살았을 때는 밖에 내다 버릴 만한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었던 저와 남편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저 하나쯤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제가 밝혀낸 남편의 이중 생활을 지금부터 낱낱이 써보고자 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저도 과거의 상처를 조금은 덜어내고 힘찬 내일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서로 장난도 치고 투닥거리다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으로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렇게 연락이 한번 끊기니까 아, 옛날에 그런 남자애 하나 있었지 정도로 어렴풋이 떠오르긴 해도 서로 안부를 묻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먼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교복 입던 모습만 보다 훌쩍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저와 남편을 보며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네 둘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서로 장난치고 난리더니 또 붙어 앉아 있네? 솔직히 영길이 네가 순애 좋아했지? 장난스러운 친구의 말에 동창회에 있던 친구들은 저와 남편을 쳐다보고는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그런 거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고 넘어갔죠. 그런데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이 먼저 번호를 물어봐서 서로 번호 교환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동창회 이후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 친구들의 장난처럼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늘 바빴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잘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라도 약을 사다 주는 남자였는데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와의 미래를 안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연애 때는 별도 달도 가져다 줄 것 같던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른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친구처럼 정말 잘 살겠다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퇴근 후 같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서로에게 힘들었던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는 했죠. 하지만 안 싸우던 부부도 아이를 낳고 나면 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아들 둘을 낳고 키우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때는 서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애들이 점점 커갈수록 남편 태도는 변해만 갔죠. 제가 아들 낳고서 살도 안 빠지고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가장 큰 비수를 꽂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낳고 나면 엉덩이살, 허리 옆구리살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 속사정도 모르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첫째가 3살, 둘째가 돌이 막 지났을 때쯤 제 친정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 아버지는 늘 제가 아이들과 오면 짐 들어주시려고 대문까지 달려 나오셨어요. 해병대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연세가 들어도 체력이 넘치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날 초인종 누르자마자 남편이 저를 보고 웃기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옆구리살이 아기들 해도 삐져나올 수 있어? 당신 지금 뒤태 엄청 웃겨. 지금 애 안고 있는 날 보고 살이 눈에 들어와? 그럼 당신이 좀 안고 있던지. 남자애라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둘째가 당신한테만 안겨 있으면 안 울고 편안해 하잖아. 그거 당신이 뱃살도 찌고 팔살도 찌고 살이 안 찐 곳이 없어서 다 편해서 그런 거라고. 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편안해 하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나한테 오라고 어떻게 하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헬스장이라도 등록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가서 운동 좀 해. 그런 곳 가서 관리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라고. 아이 낳고 살이 찐 거는 제 몸인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시간만 있다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시원하게 목욕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창 손 많이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러 가라는지 남편 말이 참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불독 같은 얼굴을 하고 대문을 열더니 남편을 보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디 아들을 둘이나 키우는 애 아빠가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삐쩍 말랐어. 얼씨구, 얼굴 피부가 기름 잘잘 흐르는 게 김서방 요즘 살만한가 봐. 내 딸은 출산하고 손목이며 어깨며 삭신이 쑤신다는데 자네 집안일 손 하나 까다가 안 하는 건가?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서 그래요. 원래는 좀 푸석푸석해요.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전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이라 이런 남자답지 못한 남편의 행동을 보면 언성을 높이시곤 하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처음부터 이렇게 눈치 주셨겠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하는 건가 싶을 만큼 아버지는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 여동생이 형부가 아니라 위로 오빠가 생긴 것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늘 아들 있는 친구를 부러워하던 아버지는 사위를 정말 친아들처럼 아끼셨는데 결혼 후 남편이 점점 게을러지고 가정에는 소홀하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남편한테는 호랑이 교관처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초인종이 울리길래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주고 대문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놀리면서 하는 얘기를 인터폰 너머로 전부 듣고 계시다가 화가 나서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오자마자 화난 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기겁한 표정으로 있었고 호랑이 같은 아버지는 토끼처럼 벌벌 떠는 남편을 보며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 선크림 발랐다니까 우리 집 잡초 좀 같이 뽑아. 혼자 하려니까 손도 많이 가고 너무 많았는데 마침 자네 오기만 기다렸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애들도 둘이나 있고 제가 좀 도와야죠. 육아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아기띠도 우리 딸이 메고 있고 큰애도 우리 딸 손만 잡고 있는데 자네가 뭐 하겠다고.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얼마나 애들을 안 봐주면 애들이 엄마한테만 딱 붙어 있을까. 큰손주 할아버지한테만 말해봐. 아빠랑 뭐하고 놀았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서 있는 큰아들을 보며 물었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물음에 수줍은 듯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피곤하니까 깨우면 안 된대요. 아빠가 자야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하래요. 엄마가 더 좋아요. 애들은 거짓말 못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큰손자 말 듣자마자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남편을 쏘아보셨고 남편은 죄인처럼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남편 집 내려놓자마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전부 뽑고 왔어요.
남편이 아버지한테 모자라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선크림 떡칠했으면 됐지. 사내 놈이 무슨 모자야? 아호랑이 굴에 올 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야지. 처가 문 닳도록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면서 그 잠깐도 못 속여? 진짜 얼마나 우리 딸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처가댁 대문 앞에서도 그딴 막말을 해. 뭐 살이 어쩌고 저째? 내가 진짜 내 사위만 아니었어도 한 주먹감이었어. 알긴 알아? 아버지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풀을 정리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 출산하고 살쪘다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해가 중천에 떠있던 점심부터 마당 잡초를 뽑더니 그날 이후로는 살 빼란 말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날 남편 저한테 살 얘기 잘못했다가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살 빼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저와 제 남편 사이는 애들이 커갈수록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런데 사이가 멀어져도 다른 부부도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 생각했어요. 우연히 택시를 탔다가 듣게 된 라디오에서도 부부는 사랑보다 전우애로 산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남편과 사랑보다는 우정으로 살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첫째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던 날 남편의 한탄 섞인 말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말이 제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존중을 가졌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남편과 맞벌이라 누구보다 남편 도움이 절실했는데 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남편 때문에 오로지 육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식 키우는 일은 몇 년을 해도 하나도 쉬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빨리 첫째와 둘째 밥을 먹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애들이 쉽게 말을 듣겠습니까? 둘 다 식탁에서 장난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애들이 안 먹고 남긴 밥을 한술 뜨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뭐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애들이 안 먹겠다고 하면 그냥 버려 좀. 왜 그 밥을 꾸역꾸역 돼지처럼 먹고 있어? 당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알뜰한 게 아니라 그냥 미련해 보여. 엄마들이 애들이 먹기 싫다고 미뤄둔 밥 먹는 거 흔한 일 아닌가요? 밥숟가락 떠줬는데 아들이 안 먹겠다고 하면 그동안 제가 종종 먹어왔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남편이 미련해 보인다고 뭐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아들 숟가락을 식탁 위에 소리가 나게 내려두고는 남편을 보고 소리쳤어요. 미련해 보인다고? 애들 밥 안 먹겠다고 난리치고 식탁에 앉기도 싫다고 울고 불고 떼를 쓰는데도 자긴 혼자 밥 먹겠다고 자기 밥 아파서 그렇게 먹는 거 보면 나야말로 당신 미련해 보여. 아들이 둘인데 첫째는 당신이 좀 챙길 수도 있잖아. 난 당신보다 출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챙겨? 그리고 애들이 엄마 말을 더 잘 듣겠지 내 말을 듣겠어? 당신이 얼마나 애들이 신경 하나 안 쓰면 애들이 당신 말을 안 듣겠어? 맨날 새벽까지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늦게 가는 날은 애들 좀 챙겨. 그럼 나도 당신처럼 내 밥에 국, 반찬까지 따로 챙겨서 고상 떨면서 아침 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전화리를 치는데 어떻게 밥을 먹여? 나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모양 빠지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들을 둘씩이나 둔 남자가 애들 아침 챙겨주는 걸 그런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침부터 상한 걸 먹고 헛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늦게 출근하던 남편이 육아는 뒷전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주방에 있던 앞치마를 들고 와서 남편 목에 다짜고짜 끼워넣고는 앞치마 끈을 뒤에서 묶으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옷 더러워지면 절대 안 되니까
앞치마부터 해줬어야 하는데 이걸 깜빡했어. 뭐야 이거? 앞치마야? 아니, 내가 이런 걸 왜 해? 당장 풀러. 이걸 왜 풀어? 당신 첫째 밥 먹이고 뒷정리까지 전부 다 하고 가. 당신 일주일에 2번 늦게 출근하는 거, 회사에서 자식 키우는 직원들만 그렇게 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사에서 아빠 노릇하라고 시간 줬으면 그 시간만큼은 애들한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이랑 나랑 같이 낳고 같이 키우는 거라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왜 앞치마까지 두르고 주방일 해야 하냐면서 화를 냈지만 제가 앞치마 뒷끈을 꽁꽁 묶어둔 바람에 뺄래야 뺄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아들 2놈 밥 먹이느라 자기 밥은 몇 술 뜨지도 못했네요. 그 바쁜 아침에도 제 밥은 걸러도 애들 밥은 챙겨주고 싶은 워킹맘의 노력을 남편이란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는데 제가 화가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남편은 극기 훈련보다 더한 2 아들 밥 먹이기를 끝내고서야 겨우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날 남편이 저한테 했던 미련하다는 말은 아직도 충격적이네요. 왜 남자들은 애들 키우면서 달라지는 아내 모습을 미련하고 억척스럽게만 보는 건가요?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왜 이렇게 저 혼자만 발 동동 구르고 사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 시댁이라도 마음 편한 곳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제 시모는 그야말로 말에 칼이 달린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가끔씩 막말할 때마다 시모 얼굴이 겹쳐 보일 만큼 둘이 아주 비슷했어요. 한 번 새해라서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정말 황당해서 뒤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시부는 저한테 늘 따뜻한 말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시댁에서도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는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우리 손자들이 쑥쑥 잘도 크네. 회사 다니랴 애들 보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처음보다는 덜 힘든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이제는 체력이 안 따라줘서 좀 힘들어요. 그럴 때 남편이 좀 도와줘야 하는데 내 아들이지만 저렇게 무심한 놈 처음 본다. 오늘 온 김에 홍군형 좀 내줄까? 시부는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부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시모였어요. 저도 아들을 둔 사람이고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어쩜 저렇게 자기 아들밖에 모를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시부가 장난치듯이 홍군형 낸다는 말을 하니까 시모가 정색을 하면서 시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세상에 남자가 밖에서 그 정도 월급 벌어오면 고마워해야지. 왜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왜 또 그래? 일은 연기리만 하나? 우리 며느리도 일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매번 이렇게 혼자 애들 보니까 그렇지. 지금도 봐. 아무리 부모 집에 왔어도 처자식 데리고 왔으면 새해인데 나와서 다 같이 얘기도 해야지. 피곤하다고 혼자서 방에 쏙 들어가 자빠져 자고 있잖아. 자식한테 자빠져 자고 있다가 뭐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며느리 너도 그래. 솔직히 뭐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그렇게 죽어라 나가는 거냐?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 너도 안 힘들고 좋잖아. 근데 왜 괜히 꾸역꾸역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하면서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유세를 떨고 다녀? 시부와 별 뜻 없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불똥은 저한테 튀었고 시모는 저한테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던 건 저였습니다. 사람들이 남편 증권회사 다닌다고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월급은 남들이 예상하는 금액과 달랐고 그때마다 남편은 본인이 실적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말을 했죠. 이런 상황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아들 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가 무슨 대단한 회사도 아닌데 꾸역꾸역 다니고 있냐고 했을 때
정말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무시하는 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버럭 화를 내는 시모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들 월급 명세서 보여드릴까요? 그 돈으로 내 식구 살기 빠듯해요. 제가 같이 벌고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남편 월급으로만 살았으면 벌써 빚더미예요. 아파트 대출이자에 생활비까지 혼자 벌어서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아들 증권회사 다니는 애야. 그런데 네가 살림을 어떻게 했으면 그 돈으로 내 식구가 못 산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요. 남들이 제 남편 증권회사 다닌다고 하면 돈 잘 벌겠다면서 부러워하는데 남편은 맨날 자기 실적이 없어서 월급 외에 보너스도 잘 안 나온다면서 그렇게 늘 돈 없다는 말만 해요. 제가 이 상황에 어머님 말처럼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었으면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는 거예요. 저 집에서 정말 애들만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 둘 일을 왜 나한테 물어? 둘이 알아서 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당황한 듯 손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뭣도 아닌 회사 다닌다면서 유세 떤다고 하시더니 제가 현실을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시어머님 생길까봐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 어쩜 그렇게 자기 아들만 아는지. 내가 진짜 며느리 손자볼 낯이 없다. 진짜 오죽하면 시부가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시부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 깨워서 애들 좀 보라면서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모가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학교 다닐 때도 잠만 자더니 자식 낳고도 잠만 자?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속 터져. 너 때문에 내가 기도 못 피고 살잖아. 시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남편이 거실로 나와 앉더니 가족들과 같이 둘러앉았어요. 그날 너무 웃겼던 건 제가 정말 회사라도 그만둘까봐 시모가 저한테 힘들면 가끔씩 애들 맡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 말이 과연 저를 위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시모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제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까봐 덜컥 겁이 나서 한 말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시모 말에 한 3번 정도 애들 맡겼던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딱 3번 봐준 이후로는 제 전화도 피하고 애들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진짜 육아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은 커가는데 남편 벌이는 똑같고 정말 사는 게 왜 이렇게 갈수록 팍팍해지나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회사에서만 그렇게 10년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제자리 걸음인 남편이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야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쯤 남편이 야근도 많고 자주 늦게 들어와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 답이 없었죠. 그래서 졸린 눈 비벼가며 남편을 기다리는데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꼭 한밤중에 과자 몰래 꺼내 먹다 걸린 애들처럼 놀라는 남편을 보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볼 거라도 봤어? 왜 그렇게 놀래? 귀신처럼 떡하니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왜 잠도 안 자고 거기 그렇게 있는데. 당신 여기로 와서 좀 앉아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래. 뭐가 또 그렇게 이상한데?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왜 그래 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당신 이렇게 죽어라 밤낮 없이 일하는데 월급이 그 모양인 게 말이 되냐고. 왜 또 월급으로 그래? 그럼 내가 실적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기본 월급은 올라야 할 거 아니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신 월급은 뒷자리만 바뀌고 앞자리는 잘 바뀌지도 않잖아. 당신 혹시 딴 주머니로 월급 빼돌려?
아니면 보너스 다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동안 부담 줄까봐 못했던 말을 나를 잡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같이 사는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자영업이면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가게로 가서 대충이라도 알 수라도 있지. 직장인 월급은 솔직히 회사를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붙들어 놓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작정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다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면서 저한테 실토를 하는 겁니다. 당신 동창 중에 김세용 알지? 내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벌리는 돈이 없으니까 걔가 나 통해서 투자하겠다고 10억을 투자했어. 완전 확실한 정보라서 이것만 잘 되면 나 연봉 계약서도 다시 쓰고 보너스도 받게 될 거야. 그게 그렇게 큰 투자야? 그 회사에 10억 말고 더 투자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세용이가 자기 말고도 주변 지인 몇 명 더 모아와서 금액이 좀 커. 그래서 나 요즘 야근하고 바쁜 거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 그동안 없는 월급으로 사느라 수고했어. 이번에 당신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서 사람 속을 터지게 만들어. 애들 점점 커가고 내년이면 큰애는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알고는 있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에 땀나도록 뛰는 거잖아. 딱 기다려. 내가 당신이랑 애들한테 떳떳한 모습만 보여줄게. 남편은 저한테 걱정 말라면서 떵떵거리더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친하진 않지만 들어본 적 있는 동창 이름까지 꺼내면서 저러는 걸 보니 기다리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증권회사에 있다고 저까지 투자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투자 쪽은 잘 몰랐어요. 그저 남편 회사 일이고 고등학교 동창이 남편 믿고 밀어준 거니까 잘 되려나 보다 했었죠. 하지만 그 동창이었던 김세용이 남편을 믿고 한 투자가 저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창 세용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따로 연락해 본 적도 없는 세용이가 왜 전화를 했나 싶었죠. 그래서 의아한 채 전화를 받아보니 세용이가 회사 앞에 와 있다고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고 세용이 덕분에 남편 실적이 오른다니까 밥이나 한 끼 사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동창이라도 저는 세용이랑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남편을 통해서 몇 번 들은 게 달아 엄청 어색했지만 일단 부르니까 나갔죠. 그런데 세용이는 수염도 안 깎고 까칠한 얼굴로 나타나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했어요. 누가 저 몰골을 10억 증권회사 돈 맡겨둔 사람으로 볼까 싶었습니다. 저는 세용이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세용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종이 하나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인천 동구 땡땡동으로 가보세요. 갑자기 이 주소는 뭐고 왜 존댓말 했어? 지금 나도 쫓기는 신세라 우리 친한 줄 알면 너도 피해볼지 몰라. 그러니까 이 주소 받고 나머지 자세한 건 전화로 말해줄게. 보자마자 쪽지를 하나 건네주고는 사라진 세용이를 보자 황당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한참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아보니 세용인 겁니다. 세용이는 전화에 대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해줬어요. 세용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영길이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걔가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몽땅 끌어모아서 다리 놔줬더니 그 자식 그 투자 받은 돈 전부 휴지 조각 만들어 놨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휴지 조각이 됐다고? 방금도 나 믿고 영길이한테 투자한 지인이 뇌 뒤 쫓아오는 거 알고 도망온 거야. 이 번호 아무도 모르는 번호라 전화한 거야.
근데 그 주소는 뭐야? 거기 가면 대체 뭐가 있길래 가보라는 거야? 난 이렇게 남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김영길 그 자식은 투자 말아먹고도 아주 천하태평이더라. 그래서 내가 뒤 좀 밟았더니 그 자식 뒷주머니 제대로 차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네가 직접 가서 봐. 대뜸 주소만 주고 직접 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가. 내가 동창으로 너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나도 영길이 한 방 먹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알게 된 거야. 꼭 휴대폰 켜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들어가. 내 말 명심해. 그리고 나 꼭 그 자식한테 소송할 거야. 그놈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영길이랑 한편 먹고 자기들 돈 해먹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내 누명 벗고 그 다음은 영길이 잡아 족칠 거야. 세웅이는 저한테 꼭 촬영을 하면서 들어가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자기 세웅이와 연락한 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친정 엄마한테 애들 하원 좀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고 세용이가 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정말 가는 내내 멀미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불안감이 커질수록 손이 떨리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택시가 종이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그 큰손 투자자들한테 투자 설명도 해줘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팅하는 날이야. 바쁘겠네. 그 미팅은 그럼 회사에서 하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해야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 그래, 알았어. 새벽에라도 꼭 집에 들어와. 남편은 제 전화에도 미팅이 있어서 늦는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주소로 가는 내내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고 남편이 야근을 한다는 말이 사실이기만을 바랬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택시에서 내린 뒤 종이에 적힌 층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그렇게 종이에 적힌 층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문 앞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이 문을 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배달원이 그 집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그 틈에 휴대폰을 켜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편한 옷을 입은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도 헛것을 보고 홀린 사람처럼 문이 닫히기 전에 문틈으로 잽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현관까지 따라 들어왔고 인기척을 느낀 남편이 뒤를 봤다가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배달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때야 세용이가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들어가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붙들고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미팅한다면서 이 여자가 큰손이야? 이 여잔 대체 얼마나 투자한다는데. 제가 휴대폰 카메라를 쥐고 촬영하면서 묻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남편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집 내부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분명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낯선 여자와 찍은 웨딩 사진까지 걸어두고 거기서 정말 제 집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불청객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픈 손을 감싸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저한테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이라고 했어? 여기 누구 집인데? 당신이야말로 남의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에 자기 집처럼 그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일단 나가. 나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어딜 나가? 여기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당신이 하나하나 설명할 게 수두룩한데 어딜 나가냐고. 저는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거실에 차려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웨딩 사진도 떼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액자를 보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웨딩 사진 찍은 거 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그때 느낀 더럽고 추잡한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다 때려 부시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 어깨를 붙들며 말했어요. 무식하게 진짜 왜 이래? 당신이 이렇게 억척스럽게 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도 내 탓하고 싶어서 당신 입이 근질근질하지? 남편이 바람나면 아내도 절반은 책임 있는 거야. 내 책임? 웃기고 앉아있네. 너 같은 쓰레기 새끼가 하는 말 듣고 내가 벌벌 떨 줄 알았어? 이게 다 뭔데? 너 여기서 살림 차렸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네가 감히 두 집 살림을 해?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내가 밖으로 돌고 싶은 마음 안 들게 남편 대접해주고 존중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고. 야,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걸 보니까 네 수준 알겠다. 안 봐도 전현이나 너나 수준 똑같겠지. 저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악을 쓰며 화내는 남편과 싸우다 구석에 3살 정도 되는 애를 끌어안고 있는 여자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본처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뒤집어 엎었을 땐 상간녀 때려잡고 끝장 보겠다는 거야. 둘이 웨딩 사진까지 찍으니까 진짜 본처라도 된 줄 알았어? 사모님, 오해예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식 없이 사진만 찍었어요. 저 이혼한 지 1년 됐고요. 저 사람 전처랑 사별했다고 했다는 말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 거야? 전후 사정 어쨌든 둘이 바람난 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야. 나 이거 다 알게 된 순간부터 두 사람 어떻게 보내버려야 내 자식들 지키고 내 눈에 피눈물 안 날까 그 생각만 해. 네 새끼 소중하면 내 새끼 소중한 줄도 알았어야지. 애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정말 속았다고요. 사모님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억울하면 법정에서 말해. 여기서 구구절절 떠들어 봐야 난 당신 말 하나도 안 믿으니까. 저는 애를 끌어안고 억울하다 말하는 상간녀한테 법적으로 싸워보자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한심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자 열이 받아 옆에 있던 휴지곽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서리에 맞고는 아프다고 쩔쩔매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했어요. 너 같은 바보 칠푼일 믿고 인생 내던진 거 보면 저만한 큰 손 투자자가 없긴 하네.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 설마 했는데 두 집 살림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가 이제 알았어. 그동안 야근한다고 새벽에 들어왔던 거, 월급이 반토막짜리였던 거. 왜 그랬는지 이제야 눈치챈 내가 바보다. 사별? 그래, 내가 당신 죽이고 과부팔자로 살아볼게. 진짜 사별은 너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 목숨 잘 붙들고 있어. 신발을 신고 있던 저는 맨발로 서 있던 남편 발을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지려 밟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한 채 나갔어요. 심장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 엄마한테 애들을 맡겨놓은 것도 잊은 채 집에서 남편 짐을 모조리 뺐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일반 쓰레기 봉투 가장 큰 걸 사서 집에 있는 남편 짐을 모조리 담았어요. 쓰레기처럼 대충 쓸어 담는데도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던 사람이
두 집 살림까지 하던 걸 눈으로 보니까 충격이 컸어요. 그래도 저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씩씩해지려고 노력했죠. 집 밖에 짐을 버리듯이 내놓자 정말 새벽에 나타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짐을 이렇게 다 빼면 어떡해? 나 출근은 어떻게 하라고? 아, 진짜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나 지금 엄청 이성적이야. 출근을 왜 여기서 해?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년한테 가서 아침 차려달라고 해. 신고하기 전에 꺼져라. 나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날 잡고 안 놓는데 어떡해. 터진 입이라고 계속 떠들면 다신 헛소리 못하게 꼬매버리는 수가 있어.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지면 경찰 부를 테니까 각오해.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는 동에 결국 경비 아저씨가 남편을 끌어내고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해 제가 찍었던 영상을 증거로 두 년놈들을 고소했어요. 저는 아들 낳고 산 세월이 정말 모조리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소장을 받았는지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사모님, 저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너무 억울해서 왔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억울하다고 했어 지금? 네가 어떻게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 차라리 절 몇 대 때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 말 들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저 죽기 전까지 맞을게요. 상간녀는 오늘 작정하고 왔다는 듯 저보고 몇 대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뺨을 3대 내려쳤는데 글쎄 그 여자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지 드러나 보자 하고 같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 상간녀는 돌싱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들어가더니 남편이 쓴 글을 보여줬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번에 카페에 가입한 김영길입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후 홀로 지내다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날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가입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만나보고 싶네요.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 두고 사별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니까 상간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헤어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사모님 믿지 못하실까 봐. 이거 사모님 남편이랑 우리 아들 유전자 검사한 결과지예요. 정말 저 그 사람 만나서 살게 된 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 받으신 거 아는데 저도 정말 억울해서 그래요. 상간녀는 제가 혹시나 계속해서 의심을 할까 봐 유전자 검사지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걸 보니 이 여자도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남편놈한테 당한 억울한 상황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랑 살림 차려 사는 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가져와서 생활비 대출 받은 것도 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혼 후 혼자 아들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그 상간녀의 억울함이 느껴져 결국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헤어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전자 검사까지 해오는 걸 보고 진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었죠. 결국 상간녀 고소를 취하해줬고 저한테 계속해서 고맙다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사람 함부로 믿지 말아요. 네, 사모님, 죄송해요. 이번에 저도 제대로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렇게 상간녀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 소송은 정말 한 채 양보도 없이 밀어붙였어요. 시모는 아들 인생 망칠 거냐고 저한테 하소연했지만 이미 망한 인생 이혼한다고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꿋꿋하게 10원 한 장도 양보 없이 모조리 제가 다 받아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전부 다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소송이 끝나자마자
남편을 잡아 족칠 거라며 벼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 한심한 놈은 알아서 망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세용이가 그동안 남편과 짜고 치고 다른 투자자들 모으는 거 아니냐는 누명을 벗고 다른 투자자들과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세용이는 전세 역전되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믿었던 전 남편한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투자자들한테는 세계 경기 침체로 투자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고객 돈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결국 세용이는 피해본 다른 고객들을 전부 모아서 남편 놈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놈은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대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랑 조금만 늦게 이혼했어도 같이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지 뭐예요. 그때 친정 부모님도 천벌 받은 거라고 고소하다고 배 잡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3주 전 남편 놈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잊고 살아갈 만할 때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애들은 잘 크고 있어? 가정 파탄낸 후폭풍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딱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누구세요? 웬 지나가던 거지가 100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빌려달래? 너랑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대체 낯짝이 얼마나 두꺼워야 이런 전화를 걸어? 다시는 전화 걸지 마. 번호도 아예 바꿔버릴 거야. 여보, 여보, 제발. 저는 끝까지 여보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 듣기도 싫어서 끊어버렸어요. 한동안 전화도 못하더니 무슨 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의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죠?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전 남편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을 만큼 일말의 정도 안 남았습니다. 사연 튜브 보다 보면 배우자로 속 끓이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심정 저도 이해가 가네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 사실 애들 위해서라도 이혼이 100번 낫습니다. 제가 이혼해보니 오히려 싸우는 부모 모습 안 보여줄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애들도 제가 고생하는 거 알아서 그런지 클수록 저를 많이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족 생각해서 힘내봐요. 기죽지 않고 살다 보면 희망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바로 얼마 전 처절한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한 전 남편만 봐도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배우자 때문에 속 끓는 분들 제 사연 들으시고 힘내세요. 부모가 편안해야 애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